안녕하십니까. 더배우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이고요. 오늘은 6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의 6번째 수업입니다. 교재 위치는 582페이지입니다. 이번 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집단 상담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교재에 보게 되면 먼저 582에 집단 상담의 준비 및 평가입니다. 매우 평이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험에는 약간의 어떤 좀 구체화된 문장을 집어넣어서 조금 거리가 먼 것은 또 부적절한 것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순서라든가 또는 준비 과정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 또는 평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항목들, 핵심 사항 이런 것들은 암기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집단 상담의 계획은 일단 어떤 우리가 활용할 어떤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진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참가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주고 또 그러한 것이 사전에 계획돼 있어야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그 상담 자체가 집단 상담의 유형 자체가 구조화된 상담이라면 더더군다나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에서 적용해야 될 이론을 결정해야 되고요. 또 자신이 집단 상담 속에서 활용하게 될 상담의 이론의 강점이라든가 또 제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기출문제에 한번 보면 이러한 집단 상담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로 보면 일단 집단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집단 유형, 어떤 식으로 T그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주 그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첫 만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이던스형, 지도 집단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활동 내용이라든가 기대 효과 또는 평가 계획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집단 상담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집단 규칙은 집단 계획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 규칙은 사실은 어떤 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집단 규칙은 상담 기법 중 초기 기법에 해당되는 구조화 기법에서 집단 내에서 집단 규칙을 상호간에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지키기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라 그럴까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지선을 확보하는데 집단 규칙은 집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집단 상담자의 의도보다는 그 집단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 교류를 통해서 집단 내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집단 계획서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진행 장소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집단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해야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사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집단에 어떤 집단 상담자가 한 명이라면 어떤 집중도라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원활성 면에서는 보통 6명에서 10명 사이 또는 한 8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공동 진행자 또는 합동 상담자를 2명 이상 하게 된다면 그때는 15명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동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주로 청소년이니까 가능한데요. 아동의 경우에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부산스럽죠. 이럴 경우에는 상담자가 어떤 세심한 관심을 아주 20초 단위로 30초 단위로 관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인원이 많으면 안 돼요. 이런 아동기의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4, 5명 정도 좀 적은 숫자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집단 구성원들의 규모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경우 또 너무 작은 경우에 각각의 장단점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단점으로 중심으로 보면 집단원 수가 너무 많은 경우라면 가장 무서운 바로 소집단이 생깁니다. 소집단. 그러니까 원집단이 지나치게 많으면 또 끼리끼리 모여버리는 소집단이 형성됨으로 해서 전체 집단의 어떤 역동성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또 너무 적은 경우는 원래 집단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이 집단의 역동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또는 어떤 의견
교환으로 인해서 역동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집단원이 너무 적어버리면 그런 역동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1대1 상담의 어떤 형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집단을 한다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집단원이 너무 적어버리면 사실 우리가 집단 상담의 장점을 얘기할 때 개별 상담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은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그 집단 속에 들어가는 익명성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단 상담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숫자가 너무 적어버리면 그런 익명성이 좀 없어지죠. 그러니까 막 숨가쁘게 자기 차례가 빨리 오게 됨으로 해서 조금 천천히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면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하고 싶은 그 참가자는 1대1 상담과 유사한 압박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단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집단원의 수도 예를 들면 6명에서 10명 사이에서 8명, 1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의 구성은 동질성과 이질성 집단. 제가 집단 상담 앞부분에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질 집단이란 말 그대로 유사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합니다. 나이라든가 사회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학교 수준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이 주 타겟, 주 대상자라고 봤을 때 그 청소년의 학업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유사한 또는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동일한 이런 집단을 우리가 동질 집단이라고 하고요. 이질 집단은 전혀 그런 부분이 조금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집단을 얘기합니다. 시험에서는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의 장단점에 대해서 묻는데요. 583페이지 밑에 보면 동질 집단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합니다. 장점으로는 동질 집단의 경우에는 동질이니까 어떤 융합이라든가 친밀감이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출석률도 높고 공감도 빨리 이루어지고 적극적 지지가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그러나 단점은 좀 피상적 관계에서 머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오히려 낮는 거죠. 다양한 정보라든가 다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는 저 학생이 경험했던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극을 좀 덜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와 반면에 이질 집단의 장점은 다양한 어떤 경험들이 또는 이질적인 요소가 자극이 되어서 의미 있는 어떤 의사교류 또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또 단점도 있죠. 이질감 때문에 어떤 동질감이 갖고 있는 어떤 다이나믹한 친밀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수월한 라포 형성 이런 것들을 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어색한 것을 만들어내는, 어색한 것을 이렇게 깨부시는 그 작업이 상담 초기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4페이지에 향상 문제에 보면 남녀 구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청소년 이상, 보통 15세 이상 정도에는 남녀를 섞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더 수월하고 또 원만합니다. 그러나 아동기 때 15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또는 뭐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남녀를 섞어 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성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또래 집단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한 시기라서 이성 간에 잘 이렇게 융합적인 행동을 잘 못 보여줘요. 저도 이렇게 이 나이 때 청소년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신기하게도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정말로 이성 간의 이 교류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동성 중심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 또 반구조화 집단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5페이지에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제 개방 집단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폐쇄 집단을 선호하기 때문에 폐쇄 집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개방 집단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 개방 집단에 대해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설명이 되는가에 대해서 585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출문제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방 집단은 집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중도의 어떤 집단원이 탈락하게 되면 그만큼 숫자를 다시 채워 넣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이 개방 집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새로운 어떤 분위기도 조성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꽉 막혀 있던 어떤 집단의 역동성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어렵게 만든 역동성이 또 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입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개방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다 해서 그 기출문제 정리한 거 있죠, 여러분들. 제가 총 4가지로 묶어놨는데 그거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셔서 586페이지에 향상학습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참여자 모집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집단의 유형이라든가 목적,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어떤 것을 이론을 사용하겠다 또는 그런 이 집단 상담자의 진행자는 누구이며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프로필, 이력 이런 것들도 게시해야 되고 특히 비밀 유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진행 과정에 대한 녹화라든가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도 반드시 사전에 밝히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집단에 참여하는 집단 참여자의 권리나 의무나 책임에 관한 부분도 반드시 사전에 모집 공고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기출문제에 보게 되면 이런 것도 나오네요. 비자발적인 청소년의 참여 동기를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오는 친구들 요즘은 뭐 글쎄요 과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집단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일선 학교에 가면 제가 이제 그걸 한다라고 학교 교무실에서 이제 주로 이제 복지교사를 통해서 이제 제 프로필도 공개가 되고 어떤 내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신청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근데 유독 또 비자발적인 청소년이 있죠.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 또 유독 또 이런 집단 상담에 참가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성공적인 사례를 그 친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사전에 어떤 그런 경험 사례가 그 친구에게 참여에 대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친구들이 보통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 어떤 비밀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한번 참여하면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속력이 아주 거부감이 들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네가 그 집단에서 마음에 안 들면 집단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용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이니까 또 이론 중심으로 한다거나 뭔가 정보 전달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있는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고 약간은 유머스러운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다양한 활동지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령이나 강제적인 어떤 그런 행동보다는 적극적인 또는 솔선수범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청소년이 흥미가 있고 또 스스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상담 내용이나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집단 상담의 평가입니다. 당연히 개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우리는 피드백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 방법은 뭐 공개 토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측정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주로 이제 측정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검사지 같은 경우는 사전, 사후 검사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 검사 어떤 상담에 있어서 그 내담자의 기저선을 먼저 알아봅니다. 변화 전에 어떤 내용이겠죠. 그것을 계량화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처치나 개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사후에 변화된 양을 변화에 대해서 수량적으로 계량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측정 도구로 하는 방법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집단 상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평가를 언제 하느냐?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매일매일 어떻게 회차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 끝날 때마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때로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다 끝나고 한번 할 수는 있겠죠. 그건 뭐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구성원들의 특성이라든가 그 상담의 어떤 목적, 또 그 상담이 가지고 어떤 유형에 따라서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럼 이러한 평가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젠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집단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5개의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87페이지 상단에 보면 목표 지향적인 방향성, 집단 상담의 목표의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 집단 토의나 활동의 성취도는 어떠한가, 또 성취도는 진전의 속도는 적절한가, 또 집단 자원의 활용도는 충실하게 했는가, 그 다음에 집단 활동의 개선책, 그러니까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다른 이러한 집단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집단 상담하고 나면 저는 우리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나 학부 친구들 듣고 가서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의 의견도 꼭 듣습니다. 또 그 친구들이 진행할 때 제가 또 피드백이나 슈퍼비전 해주죠. 그때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것은 좋았고 어떤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이런 특징이 있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강하자. 또는 어떤 내용은 차라리 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1학년은 혼성으로 하고 2학년은 단성으로 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개선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젠킨스가 얘기한 거고요. 기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집단 상담 평가에 대해서 매 회기마다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꼭 필요하다고 해야겠지만 최종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하나의 활동 다음에 개별적인 프로그램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주체는 집단 상담자이어야 되며 대상은 집단 참가자이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 1, 2, 3, 4,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평가 내용에는 집단의 분위기라든가 응집력, 어떤 친밀 교감 내지는 집단 풍토는 어떠했는지, 그 다음 의사소통 형태는 일방적이었는지 상호 보완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고, 인간관계 형태라든가 교우관계에 있어서 어떤 친밀도 또는 어떤 갈등 관계 또는 무관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소극적이었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자기 개방이 좋았는지, 자기 개방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후 면담, 개인 면담 필요하다면 반드시 팔로우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집단 상담의 윤리입니다. 집단 상담에 있어서 윤리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집단 참가자의 권리라고 해서 참가자의 그 집단 상담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사전적인 권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참여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유롭게 그 집단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참가자와 집단 지도자, 집단 상담자 간의 관계 윤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제. 그 다음에 집단 지도자의 행동 윤리라고 해서 집단 지도자 또는 집단 상담자의 자질, 전문성 또는 직업적 윤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자 간의 집단 구성원들 간의 사회관계 윤리를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에서의 윤리적 쟁점으로서 아까 4가지 중에서 그 4가지 위에 있는 일반적 개념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집단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출문제에 보면 588페이지 기출문제에 보면 집단 상담에서의 윤리와 규범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집단 상담 중에는 집단원에게 익숙한 사회적 규범과 다른 행동을 요구하게.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익숙한 사회적 규범과는 좀 다른 행동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집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또는 느슨한 이러한 그 집단 속에서만의 독특한
규범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활동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같이 한다든가 또는 경청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규범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시간 약속이라든가 집단 행동을 집단 속에서 어떤 팀별 활동할 때에서의 팀별 활동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같은 것들이 딱 정확해야 돼요. 특히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느슨해지면 내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나 특히 구조화된 상담이라면 이게 시간이 루즈하게 막 늘어져서 원래 내가 의뢰했던 모든 그 프로그래밍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원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모두 존중되어야 되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통제, 억제하는 규범도 있지만 또 집단원이 좋아하는 긍정적인 규범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개별적인 4가지의 권리를 살펴보면 집단 참가자의 권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제든지 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 집단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 그 다음에 내 허락받지 않고 녹음하는 거 안 된다.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589페이지에 참가자와 집단 상담자 간의 관계 윤리 이중적 집단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공적인 집단 상담에서의 상담자와 참가자의 관계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번에 방가로 2번에 나오는 집단 상담자는 해서 자신의 객관성과 전문적 판단성을 훼손, 방해받을 수 있는 참가자와 집단 상담자의 이중관계, 사적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의 행동 윤리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지도력을 혼동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집단 상담자의 가치관을 억지로 집단원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일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은 언제든지 언제나 참가자 중심으로 활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간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참가자 간에 그러니까 상담 진행자가 아니라 참여자 간에도 사회적 관계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난한다거나 또는 뭐 힐책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대화를 막는다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런 소집단 같은 거 이런 것은 만들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원집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명 중에서 따로 2-3명이 따로 빠져나와서 소집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8명의 참가자 간의 관계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집단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런 소집단이 생겼다면 그런 소집단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원집단으로 가져와서 그 문제를 다루어서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집단 참가자의 권리와 참가자와 집단 상담자 간의 사적 관계의 회피,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의 행동 윤리, 그 다음에 참가자 간의 사회적 관계 윤리 이렇게 해서 4가지 설명해 드렸고요. 590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6번의 집단 지도자의 행동 윤리는 조금 앞에서 보았던 내용에 대한 향상 학습으로 제가 추가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깊은 반복된 내용이라고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시간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591페이지에 이제 집단 상담의 실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